자, 그렇다면 이제는 경영학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자, 어떻게 이제는 수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학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뭐 각 파트별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제가 좀 조언을 드릴 건 저도 아마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을 듣는 분들한테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한 직장 생활을 한 10년 이상 하다가 뒤늦게 좀 공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도 있고 지금 대학교 때 또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략 좀 더 일찍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제 공부하던 것들에 대한 어떤 정도 가닥이 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 입시를 거쳐서 대학교까지 와서 또 여러 가지 뭐 입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토익, 토플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이 학업에 대한 패턴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뒤늦게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하려는 분들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공부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직장 생활을 한 12년 정도 하다가 뒤늦게 이제는 책을 보게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처음에 할 때는 이게 해서 될 건가, 시간만 괜히 허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시험이든지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당연히 좀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이제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면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고 이제 그렇죠? 일종의 수험생으로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 시험 저는 이제는 세무사 공부를 했지만 뭐 노무사 시험도 그렇고 뭐 회계사 시험도 있을 거고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시험들도 있겠죠. 어려운 자격사 시험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도전한다면 저는 100% 여러분들이 다 합격을 할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어떤 사람은 좀 빨리 합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늦게 합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이 의지만 가지고 꾸준히만 한다면 충분히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 이제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만드느냐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서 수업도 듣는 거고 또 주변에 누군가한테 이제 조언도 구하고 그죠?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나 아마 얘기하는 내용 중에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공통적인 요소들이 뭐냐면 공부를 하루에 12시간, 13시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의 양도 분명히 필요하긴 하겠죠. 절대적인 물리량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시간적인 양도 공부해야겠지만 사실은 공부를 하는 시간보다는 집중해서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12시간이 아니라 뭐 5시간, 6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집중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12시간 정도 공부하는 양의 버금가는 학습량을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기억이 오래 남아요. 우리가 자꾸 복습하고 자꾸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 그걸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보통 어떤 강사분들, 저도 옛날에 그런 어떤 강사분들 수업도 듣고 하다 보면 뭐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기 위해선 최소한 몇 번 이상 봐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과학적으로 어떤 뭐 이제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또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0번을 봐야 되는 사람도 있고 5번을 봐야 되는 사람도 있겠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제 보는 양을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보는 게 그 반복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용을 볼 때는 처음에는 기본 이론을 충실하게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너무 처음부터 꼼꼼하게 보시면 전체적인 진도를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처음 1회차 정도를 할 때, 그러니까 1회독을 하실 때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훑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이제 조급증이 생기고 공부를 하면서 자꾸 불안감이 생기면 내가 공부하는 파트에서 하나라도 좀 놓치면 안 되니까 뭐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그러고 더 심도 있게 보려고 하는데 사실 처음 공부할 때는 전체적인 베이스가 닦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이 있게 가면 학습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회독, 2회독 할 때는 한번 전반적인 내용들을 훑는다는 기분으로 한번 쭉 보시는 게 맞고 이제 3회독 정도 하실 때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해를 하시려고 해야 되지, 그렇다고 또 이해 안 가는 거 무조건 애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들은 제가 뒤에서 또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신감 갖고 하시면 저는 100%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고요. 저도 뭐 처음에 할 때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막상 해보니까 사실 생각한 만큼 많은 절실한 노력을 안 들여도 합격을 했어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저는 집중 있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집중력 있게 공부하고 자기가 시간 짬날 때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 갖고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구체적으로 각각 파트별로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또 짚어볼게요. 자, 인사조직 분야의 전략적 학습해서 요게 이제는 2차 시험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꼭 경영학을 가르쳐서가 아니라 뭐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도 이제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무사를 준비하시는 거니까 내가 단순히 1차를 합격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1차라는 관문, 2차라는 관문, 3차 면접이라는 것도 관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학습량을 줄이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경영학을 선택하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도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면 내가 수업을 저도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경영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2차에서 나오는 과목이 중복되는 게 좀 있으니까 좀 더 공부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2차 시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론 관련된 부분 하고 인사관리론 쪽 해서, 조직론 쪽에서 한 전체적으로 한 6문제가 나왔고요. 그죠? 개인, 집단, 그다음에 전체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직이론, 그다음에 인사관리 쪽으로 해서 총 5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총 11문제가 이번에 24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 같이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는 인사조직 쪽은 여러분들이 꼭 잘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 파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 넘겼죠? 예, 자,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사실 영양감은 별로 없어요.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2차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죠? 단순히 1차에서 이제는 통과하는 관문에서 이 내용들을 학습을 해야 되지만, 사실 재무회계 파트가 뭐 까다롭다면 까다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뭐 내용이 좀 더 까다로운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비전공자들이 봤을 때 전혀 모르는 파트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계학과 출신들도 보면 뭐 재무회계 쪽을 뭐 하루 이틀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죠? 4년에 걸쳐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학습을 해서 하나씩 깨쳐가는 거를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어렵다,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우선은 시험, 그러니까 과거에 기출됐던 문제들 위주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회계 쪽하고 재무관리 쪽은 시험에 출제된, 그러니까 기출 문제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진짜 뭐 가능성이 없는 파트, 아니면은 뭐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만약 확률이 적다라면 과감하게 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세세하게 나눠서, 그죠? 버릴 건 버리고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식으로 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계 쪽 같은 경우에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뭐 계산 문제 정도는 버릴 수가 있겠지만, 그죠? 이론 문제, 말 문제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나오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자,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분야를 한번 보면, 뭐 마케팅은 사실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고 거기에 용어 정리 같은 거 좀 잘 해놓으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총 이번에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고, 과거에도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항상 꾸준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운영관리 파트도 사실 영향가는 없죠. 2차하고도 별로 관련이 없고, 그죠? 이 생산운영관리 쪽 같은 경우에 제조업체에 포커스를 좀 맞췄어요. 그래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산업공학과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뭐 공장에 대한 자동화, 뭐 하여튼 뭐 그런 공학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과목들을 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가왔었어요. 근데 요게 아마 비전공자, 특히 이문 쪽 전공하신 분들은 생산운영 관리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전체적인 내용들을 너무 깊이 있게 하기보다는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생산관리가 이번에 한 6문제가 출제가 돼서 꽤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MIS 같은 경우는 좀 대중이 없어요. 여기 이제 MIS는 경영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이제 컴퓨터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 그러니까 컴퓨터 시사상식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그죠? 제 교재에도 뭐 이것저것 내용은 좀 용어 정리를 좀 해놨는데, 또, 이게 내년에 뭐가 나온다라고 100% 예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뭐 컴퓨터 용어라든지 신조어 같은 거 나오면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문제들이 나오는 게 이제 컴퓨터 시세상식 정도에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일종의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 위주로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쪽지기 가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나올 만한 용어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AI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슈가 될 만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일반 분야 쪽, 이 경영 전략 쪽 같은 경우도 내용이 까다롭지 않고 나오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뭐 제가 조금 전에도 마이크로포터 얘기했지만 마이크로포터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번에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가 총 7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죠? 7문제 출제가 됐는데 뭐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기업의 형태, 그다음에 경영학의 역사, 그죠? 인간관계 학파에 대한 인간관계론 관련된 거 내었고요. 그다음에 경영학의 연구 대상과 지원 원리에 해서 이쪽도 파트에서 됐는데, 하여튼 경영학의 역사 쪽하고 기업의 기본적인 특성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여기서도 원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경영학 공부하면서 경영학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1차에서. 예, 대부분 60점 이상을 맞거나 아니면 뭐 최소한 40점 이상 꽈락은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그 정도 이상은 다 나오시니까 자신감 갖고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1차 때문에 1차 시험에서 경영학 때문에 발목을 잡힐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 방법. 앞에서도 제가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제 뒤에 내용이 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좀 얘기를 좀 한번 들려볼게요.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늦게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진짜, 빠르게 이제, 나도 이제 이런 쪽으로 진로로 잡아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런 고민을 젊은 나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늦게 시작하신다 그래서 또 늦은 건 아닙니다. 누구나 시작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이제 시작하고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좀 늦게 시작했다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도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단 이제 나이 들어서 공부할 때는 사실 불리한 부분은 있죠. 그죠? 말한 것처럼 이제 학습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저도 공부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죠? 아이도 키워야 되지, 돈도 벌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합격을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경쟁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 좀 해볼 수밖에 없죠. 하면서 또 시행착오도 겪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습 복습 이런 얘기는 사실 어렸을 때도 많이 얘기 듣죠. 그죠? 우리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항상 뭐 예습하고 복습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이제 늦게 다시 또 공부를 시작했을 때 깨달은 거는 사실 예습보다는 복습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습은 내가 이제 모르는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서 공부한 다음에 수업을, 이제 내용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습 시간이 많이 뺏겨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모르는 내용, 진짜 생판 처음 보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내용들을 봐야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암기하듯이 눈에 담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겼죠. 근데 이제 복습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선 내용을 듣고, 그죠? 강사분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것과 이해 못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습이 학습 시간이나 그리고 공부에 대한 효율성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뭐 예습과 복습을 다 병행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죠? 예습하고 복습까지 하면 최소한 3번은 듣는 거잖아요. 그죠? 예습하고 나서 강사분한테도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그럼 3번, 한 번 갈 때 3번을 도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나는 분들은 최소한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복습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들을 때하고 다르게 내가 정리하다 보면 내용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정리할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죠? 그 부분이 내가 제대로 이해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점이 되는 부분이죠. 공부하면서 제대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개념적으로 그 깊이 있게 그 내용들을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결국 복습하면서 나오는 내용,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돼. 그죠? 이제는 내가 복습하면서 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문제도 풀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맞추는 분들도 있고, 그죠? 복습하고 나서 또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보려면 문제를 또 풀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를 풀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오답 노트라고 해서 진짜 오답 노트를 사서 정리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예를 들면, 저 같은 방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런 것들도 있구나, 참고를 하라는 얘기지, 야, 선생님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오답 노트 같은 걸 만들어서 정리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시험 때가 되면 내용을 줄이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점을 정리하는데. 그래서 오답 노트 같은 거를 만들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문제집을 사서 이제 보잖아요. 풀어볼 거 아닙니까? 이제 기본 이론 배우고 내가 이제 배웠던 파트에 맞는 문제들, 기본 문제도 풀어보고 또 문제집에 있는 문제도 풀어볼 거 아닙니까? 이제 풀다 보면 당연히 틀리는 문제 있고 맞추는 문제 있겠죠. 이제 틀리는 문제는 이해를 못했으니까 날짜를 체크를 해놓습니다. 이제 틀린 날짜를 적어놔요. 맞춘 거, 내가 확실히 이해해서 맞춘 것들은 그냥 동그라미 치고 다시는 볼 일이 없으면 그런 것들은 이제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는 것들은 날짜를 위에다 적어놔요. 왜냐면 다른 오답 노트를 정리하려면 또 그걸 적는 것도 시간을 뺏기니까 그러긴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집 위에다가 그 문제 옆에다가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용이 해설이 부족하면 본문의 어떤 책에 어디에 무슨 내용을 참고해라 그래서 페이지 번호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문제 풀고 틀렸으면, 아이고, 내용이, 문제 풀었으면 만약에 그 내용 관련해서 틀린 날짜를 이제 위에다 적어놓고요. 그리고 내용이 부족하다, 해설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디 내용, 기본서 어디의 내용을 참고한다 그래서 페이지를 또 적어놨습니다. 기본서에 어디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문제 풀고 나서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이제 틀린 문제들이 또 쭉 보여요. 그러면 또 내가 한번 두 번째 보면서 또 제대로 이해했는지 또 한번 또 틀린 문제들을 한번 또 풀어보는 거예요. 또 틀리면 날짜를 위에다 또 적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해가 가는 것들은 X 표시하고, 아니, 이건 더 이상 풀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제 더 이상 풀 수 없도록 짝대기를 그어가지고 표시를 해놔요. 문제에다 짝대기를 그는 건 아니고, 날짜에다 짝대기를 그어가지고 더 이상 풀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제 내 나름대로 표시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문제 풀면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틀리는 문제들 중에서도 다시 정리가 된 문제들은 또 풀 필요가 없죠. 근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항상 이 노파심이 들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풀었던 걸 또 풀어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틀린 것들 위주로 자꾸 정리를 해 나가야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요점 정리도 되는 겁니다. 이 요점 정리를 내가 따로 적어 놓긴 했지만 말 그대로 저는 요점 정리라는 게 오답 노트를 정리하면서 그 내용으로 요점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이제는 모르는 내용들 위주로 뭐 틀린 것들 위주로 다시 정리를 해서 그 중에 또 풀어보고 또 틀린 것들 또 정리하고 틀린 것들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들 위주로만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요점 정리가 말 그대로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요점 정리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직접 노트에다가 적으면서 요점 정리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본인이 공부하는데 훨씬 정리가 잘 되고 이해가 잘 되고 잘 외워진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단 저는 그런 방법들을 제 스타일에 맞춰서 좀 더 왜곡을 한 거죠. 그죠? 내 스타일에 맞춘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저와 같이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으로 계속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점 정리와 오답 노트는 같이 병행하는 거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용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시험장일날 딱 가서 시험장에서 막 문제집 있다고 하는 거 막 펴놓고 막 기본서 펴놓고 거기서 책 보는 건 의미가 없죠. 이제 마음이 조급하고 뭐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험이 다가올수록 내용들이 자꾸 정리가 되면서 모아져야 돼요. 그죠? 아무것도 정리 안 된 것처럼 막 이것 좀 봤다 저것 좀 봤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불안감만 더 커지고 그죠? 당연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건 이제 공부하면서 학습하면서 이런 걸 얘기 드리고 싶었어.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자신감에 대한 트레이닝 뭐 말 그대로 자신감을 심어주자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도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력이 떨어집니다. 암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를 보고 그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 방법이 맨 앞에 있는 앞자 따고 외우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뭐 어느 정도 뭐 도움이 됩니다. 뭐 저는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앞자를 따야 되는 건 따줘야 됩니다. 되는 게 맞아요. 앞자를 따야지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정답을 찍고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앞자 짜면서 암기해야 될 부분은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아니라 암기를 할 때도 머리에 잘 기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막 머릿속에 무슨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이제 세무사 준비할 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법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무슨 법에 어떤 내용들이 딱 나와 있고 이게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법에는 어떤 요건들을 만족해야지 어떤 혜택 그다음 사후 관리는 또 어떤 규정들이 있더라 이런 걸 보는데 이걸 당연히 이제 이해하는 거죠. 아 이런 규정을 만든 이유는 맞아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 이 회사가 하나의 법인을 만들겠구나. 법인을 만들려면 또 법인 관련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걸 수도권에 설립하느냐 또 아니면 수도권 밖에 설립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수도권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혜택을 줘야지 수도권 밖으로 이전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수도권이냐 수도권 밖이냐에 따라서 혜택을 달리 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논리와 개념을 세우면서 가상의 스토리를 하나 만들면서 정리를 좀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2차 시험은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꼭 단순히 1차만이 아니라 2차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더 오래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런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 정리 같은 것도 우리 이제 하시다 보면 자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네요. 예를 들어 회계는 아니면 어떤 다른 과목에서 무슨 예를 들어 체계적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는 뭐 기장이라든지 북이라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을 보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체계적 기장 북이 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대충 의미는 아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 단어들을 잘 분리해 보면 나름대로 머릿속에 이걸 담을 때 더 오랫동안 기억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체계적이라는 거는 구체적이고 계획적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자어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계획적이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거고, 기장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기가 기록한다는 의미의 기자예요. 그리고 이제 장은 장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계에서 보면은 이 회계적 사건을 장부에 기록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뭐 복식북이다 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걸 기장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보면 부자가 뭐야? 앞에 장자가 있는 거예요. 장부에서의 부자고, 기도 이제 기록한다의 기자예요. 그래서 부기라고 하면은 장부에 기록한다는 의미를 똑같이 기장처럼 담고 있는 같은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제 복식부기라고 하면 요게 장부에 2번 기록한다. 그래서 이제는 보통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고 있죠.
그리고 집에서 작성하는 가계부를 이제 단식북이라고 하죠. 단식북이 한 줄로 기록한다, 한 번 기록한다. 그래서 단식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도 보시면 그냥 무턱정 외우는 것보다는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장부에 기록하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모르는 내용들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좀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더 오래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하실 때도 그냥 무턱대고 척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의 용어를 어떻게 좀 풀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리에 담으려고 하면 더 기억이 오래 남을 거예요.